여러분의 아침을 여는 뉴스 데일리 베스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대통령이 접종 1호 대상자가 돼야 한다는 국민 여론에 여당은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정청래는 국가원수가 실험 대상인가라며 문재인을 적극 보호했고, 야당은 그럼 국민은 뭐냐라고 맞수를 놨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긴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코로나로 인해 우리 경제가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재인이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을 검토하겠다고 하자 야당은 선거를 앞둔 매표 행위라며 조선시대 왕도 나라 돈을 이렇게 못 쓴다고 비판했습니다. 네티즌들은 문재인 개인 돈으로 줄 것도 아니면서 어따 대고 위로라는 단어를 갖다 붙이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4일에 표명한 신현수 청와대 정무수석을 따로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지만 신 수석은 살면서 박범계를 볼 일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휴가를 마치고 오늘 돌아오는 신현수 수석의 최종 결정에 이목이 더욱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 출석이 예정돼 있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고열이 난다는 통보를 하며 불출석해 회의가 파행을 맞았지만 정작 이용구 차관이 낸 연가는 고열과는 관련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말에 이용구 법무부 차관 거짓말이 더해져 거짓말만 하면 코가 길어지는 피노키오 정권이라는 별칭을 지어줘야 할 판국입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발의한 검찰청법,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이 반대 견해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정안에는 검사, 판사는 사직 후 1년간 선거 출마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에 힘을 빼놓기 위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에 급기야 영장 청구권까지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중수청이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영장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검찰의 자존심을 더욱 구겨놓고 검찰이 가진 권한을 최대한 빼앗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검찰이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해 최이봉 전 산업정책 비서관 등 이른바 청와대 윗선 소환이 빠르면 이번 주에 이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사가 막바지에 다다른 만큼 정부 여당은 검찰의 목을 더욱 조여댈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의사면허 취소법에 대한 반발의 의미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코로나 백신 접종 협력을 중단할 것이라고 하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은 그게 깡패지 의사냐라고 까불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진짜 그런다면 강력한 행정력을 발동할 것이라고 응수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된 통일부의 남북교류 협력법 개정안에 북한의 사무소 설치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북한의 보상과 사과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 세금 들여 사무소를 또 지어준다면 정신 나간 행동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뉴스 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코로나 백신과 관련한 뉴스를 먼저 전해드립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 익히 들어 알고 계실 겁니다. 최근 정부가 65세 이상 고령층에게는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미루기로 했기 때문이죠. 고령층의 접종 효과 논란이 있는 만큼 3월 말 임상 정보를 추가로 확인한 후에 최종적으로 확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안정성이 입증된 백신임에도 정부의 접종 연기 결정으로 인해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죠.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유일한 수단이 바로 백신 접종이고, 사실 새로 개발된 백신을 접종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 대통령들이 1호 접종을 마다하지 않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즉, 국민들에게 안전하다는 일종의 신뢰를 심어주는 것이죠. 실예로 남아공 시릴라 마포사 대통령은 백신 1호 접종자가 됐습니다. 백신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공개 접종이었죠. 국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선 국가는 남아공뿐만은 아니었습니다. 대국민 백신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각국 리더들이 공개 접종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중순
델라웨이주의 한 병원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당시는 대통령의 공식 취임하기 전이었고 그의 백신 접종은 방송과 인터넷으로 생중계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백신 접종률을 보이는 이스라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달 19일 율리 에델스타인 이스라엘 보건부 장관과 함께 수도에 있는 한 메디컬 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는데 네타냐후 총리가 이스라엘의 1호 접종자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밖에 인도네시아 대통령도 지난달 13일 국민 가운데 가장 처음으로 중국 시노백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저처럼 유럽 여러 나라 정상들을 중심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고령층 예방 효과 문제가 불거지자 지도자 또는 지도자급 인사들이 앞다퉈 1호 접종을 마다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문재인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가장 먼저 맞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문재인이 26일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에서 가장 먼저 맞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다라고 공식 밝혔는데요. 문재인은 지난 1월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백신 불안감이 높아지면 먼저 맞는 것도 피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이 같은 1호 접종 논란은 정치권으로 번졌고 한 여당 의원이 대통령이 실험 대상이냐라고 언급해 네티즌들의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 강추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은 한 달 전 신년 기자회견에서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져 솔선수범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피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대통령이 1호 접종 대상자가 돼야 한다는 야권의 상식적인 주장에 여당은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대통령이 백신 주사를 먼저 맞으라는 건 초딩 얼라보다 못한 헛소리라며 국가원수에 대한 조롱이자 모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청래는 대통령이 먼저 맞으면 국민들 제쳐두고 특혜라고 주장하고 사고라도 나면 고소해야 할 것인가라며 국가원수가 실험 대상인가? 국가원수는 건강과 일정이 국가기밀이고 보안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 백신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대통령이 먼저 맞아야 한다는 상식적인 요구를 특혜라는 논리의 관점으로 본질을 흐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야권은 다시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경기광명을 당협위원장은 이날 정청래 씨는 국민이 솔선수범에 접종하고 안전이 검증되면 대통령이 맞아야 한다는 말이냐며 본인 논리대로라면 국민이 무슨 실험 대상인가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권 장관은 22일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국민들의 백신 불안감을 진정시키기 위해 국내 1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방역당국 책임자나 고위공직자가 먼저 접종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공정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국내 1호 접종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해 충분히 인정하고 긴급 사용을 승인했다면서 그만큼 안전하다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위공직자가 먼저 맞는 게 무슨 공정성을 해친다는 건지 또 이 같은 주장이 무슨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인지 개풀 뜯어먹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국민들의 마음은 열불나기만 합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유독 잘 나가는 나라가 있죠. 작년 경제 성장률 2.98%에 이어 올해도 한국보다 빠른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대만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인구 2천만 명 이상 주요국 가운데 대만이 지난해 성장률 세계 1위에 오른 것인데 2024년쯤이면 1인당 국민소득에서도 한국을 추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은 코로나19 방역에서 빛났는데요. 가장 먼저 중국발 입국을 차단했고 마스크 수출 금지 등 선제적 조치에 나선 결과 코로나 안전지대로 통하며 경제 충격을 줄일 수가 있었고
대만 역시 우리나라처럼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2018년 국민투표를 통해 정책 폐기를 결정할 정도로 민주적 의사결정의 원칙을 지킨 것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민주적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상황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대만 정부의 능력이 세계적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빚을 봤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자, 반면 한국의 경제 전망은 어둡기만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긴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관련 소식 강혜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한국경제연구원은 분기별 국내 총생산 GDP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4분기 GDP가 462조 8천억 원으로 코로나19 발생 직전이었던 2019년 4분기 GDP 468조 8천억 원에 98.7%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한경연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2008년 4분기의 분기별 GDP가 1년 만에 위기 직전 GDP 수준을 회복했던 것과 비교하며 코로나19로 우리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상의 충격에 빠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위기 직전 분기 GDP와 위기 발생 이후 분기 GDP 최저치를 비교해 위기별 충격 강도를 측정한 결과 외환위기 당시 충격 강도가 마이너스 7.6%로 가장 컸고 코로나19 위기가 마이너스 4.4%, 금융위기가 마이너스 3.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외환위기 당시 회복기간은 6분기로 가장 길었고 금융위기는 4분기가 소요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는 현재 5분기째 진행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추강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경제가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면서 충격 이후 빠른 반등세를 보인 과거와 달리 이번 위기는 코로나19 종식전까지 장기화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문재인이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또 교묘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듯 보여집니다.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문재인은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에도 역시 마치 자신의 개인 돈으로 국민들에게 나누어주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죠. 국민 위로지원금, 국민의 사기를 올려줄 수 있는 진작용 지원금, 이름은 참 잘 갖다 붙이는데 결혼식장 가서 축의금 내고 장례식장 가서 조의금을 내는 것처럼 내 돈으로 남을 축하하거나 위로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이 낸 세금을 다시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게 어떻게 위로금이 될 수 있다는 건지 국민을 참 잘도 속여먹고 있습니다. 야권은 인기 영합주의성 발언, 선거를 위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민에게 위로금을 퍼주겠다는 문재인을 향해 어떤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지 김자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경원 서울시장 경선 후보는 그 돈은 국민이 코로나19로 먹고 살기 힘든 와중에도 낸 혈세인데 마치 쌈짓돈처럼 여기고 있다며 전부 우리 아이들이 갚아야 할 빚인데 자식들 지갑에 있는 돈을 꺼냈으며 생색을 내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일갈했습니다. 나 후보는 이어 선거가 다가오니 다급한 마음에 우리를 찍어주면 돈을 주겠다와 다를 바 없는 매표 행위를 한다며 국민이 으쌰으쌰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민주당 캠프나 으쌰으쌰하게 해주는 노골적인 관건 선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경선 후보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민들을 위로하겠다고 생색내는 것도 블랙 코미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오 후보는 정부가 11월 집단 면역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국민 위로금 지급 시기는 그 이유가 될 텐데 내년 대선용인가 아니면 보궐선거를 위해 일단 카드를 앞당겨 쓰자는 것인가라며 임기 말 정부가 폭증하는 나라빚은 안중에도 없이 다음 정부의 청년층의 빚 폭탄을 안기는 게 맞는가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제학자인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렇게 기분 내키는 대로 하자는 것은 조선시대 왕도 왕실 돈인 내탕금으로나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사재를 모아 국민에게 위로를 줘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의원은 이 정부는 국민에게 잠시 위임받은 권력을 완전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라며 국민들이 피가 치낸 돈이 세금을 최대한 아끼고 효과 높은 곳에 써서 국민들이 원래 그 돈으로 썼을 경우보다 더 효과가 커야 한다는 게 재정 지출의 기본이라고 국민 위로금의 부당함을 설명했습니다. 또 윤 의원은 포퓰리즘이나 매표 말고 다르게 부를 이름이 있냐라며 그것이 오해라면 대통령과 참모 여러분의 사재를 모아 위로금으로 달라
10원이 됐든 100원이 됐든 그 진심을 감사히 받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도 한마디 좀 하겠습니다. 저는 나라에서 주는 위로금을 받기보다는 문재인 아들 문준용이 받아간 예술인 재난지원금을 다시 토해내면 내가 낸 세금으로 위로금을 받는 것보단 훨씬 더 큰 위로, 진정한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 김자유입니다. 신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를 두고 박범계 발이냐 문재인 발이냐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최근 신년수 수석이 주변 지인들에게 앞으로 살면서 박범계 장관을 볼 일이 없을 것이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벽증이라 불릴 정도로 스스로에게 엄격하고 타인에 대한 평이나 발언을 삼간다는 평가를 받는 신 수석의 발언치고는 워낙 강도가 높은 것이어서 법조계 핵심 관계자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지난 7일 휴일이었던 일요일이었죠. 꽤나 이례적인 법무부의 검사장급 인사 발표는 신년수 수석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법무부의 단독 플레이였을 뿐만 아니라 문재인의 정식 결재도 나지 않은 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범계가 신수석뿐 아니라 문재인의 결재도 건너뛴 것인데 장관을 포함한 고위공무원에 대한 감찰권이 있는 신수석은 이를 알고 박범계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은 신수석의 감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박범계의 인사안을 사후에 승인했습니다. 신수석은 나름 문재인을 생각해서 문재인을 패싱한 박범계를 예의주시하고자 했던 건데 문재인이 그냥 냅둬라 라는 식의 반응을 보였으니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고 황당했을까요? 감찰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물밑 조율에 나서던 신수석 입장으로선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검찰 인사에 대한 조율을 책임지는 신수석은 문재인이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한 인사안을 사후 승인하는 것을 보고 자신에 대한 불신임으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보고 그냥 나가라는 얘기구나 라고 생각하며 배신감을 크게 느끼지 않았을까요? 이 엄청난 파장의 청와대는 지난 주말 동안 여전히 침묵을 유지했고 나흘간의 휴가를 떠난 신수석은 예정대로 일단 오늘 출근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주 월요일에 진행되는 수석 보좌관 회의에 신수석이 과연 참석할까 초유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사의를 접었다는 기류가 감지되지 않은 만큼 사퇴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 아니냐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그동안 커져있던 신수석의 휴대전화 전원도 주말엔 꺼진 상태였습니다. 박범계는 신수석의 사의 표명에 마음이 아프다는 가식적인 말과 함께 따로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지만 어제였던 21일 낮에도 박범계와 신수석이 회동했거나 통화를 했다는 소식 역시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한 정치권 인사는 신수석이 사의를 접고 복귀하는 것도 모양새가 이상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신수석 성격에 복귀를 해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이전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기란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여권과 검찰의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검찰 출신의 첫 민정수석을 발탁한 문재인. 신수석이 물러날 경우 구상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문재인 정권이 또 어떤 대안을 모색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난주 저희도 보도해드린 바 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주 파행을 빚었었죠.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갈등 또 검찰 인사와 관련한 굵직한 현안에 하나도 손을 대지 못했는데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열이 난다며 혹시 코로나일까 하는 우려 때문에 불출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국회 법사위 회의장 소독까지 하며 난리법석을 떨었지만 정작 이용구 차관이 낸 연기는 열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이용구가 다시 국민을 기만했다는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자유 기자입니다. 차관이 지금 열이 난다고 국회를 출석을 안 했어요. 그러면 그 차관하고 옆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 전부 검사 다 받아야 돼요. 어떻게 이게 멀쩡하겠습니까? 이용구 차관이 이 병가를 냈고 그리고 이제 곧 아마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갈 모양인데요.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시작 30분 전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열이 난다는 이유로 갑자기 불출석을 통보하면서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법사위 회의장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이유로 소독에 들어가 오후까지 폐쇄됐고 결국 법사위는 파행을 빚었습니다. 신현수 민정수석과 갈등을 빚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대기하다 발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 차관의 연가는 코로나19와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무원 지침에 따르면 조금이라도 발열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재택근무 또는 공가 처리를 해야 하고 해당 공무원은 검사를 받고 소속 기관에 자진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관이 낸 연가는 이와 관련이 없어 별도 조치를 취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택시기사 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차관이 거짓말을 했거나 진짜 고열이라고 해도 코로나19 지침을 어긴 게 된다며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추궁당할까봐 법사위 출석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면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며 경고했습니다. 한편 이 차관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오늘 열리는 법사위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김자유입니다. 지난해 말 추용 갈등이 정점일 때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이른바 윤석열 출마 방지법을 발의해서 논란이 됐었던 것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선거에 출마하려는 판사와 검사에게만 사퇴 시한을 앞당기는 내용이어서 특정인을 겨냥했다는 지적이 있었죠. 더군다나 그때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각종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선두를 앞다투고 있을 때였습니다. 또한 이런 법안을 발의한 최강욱 자신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사퇴 시한 마지막 날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에서 물러난 바 있어 더욱이 비판을 받았었죠. 자, 그런데 대법원이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이 법안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최강욱 이 사람 하는 일마다 버리는 일마다 왜 이 모양 이 꼴아진지 역시 조국 패거리답습니다. 이날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최강욱이 대표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 자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당시 개정안에 대해 입법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과도한지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는지 등을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어 법원행정처는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여러 공무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감사원, 국세청 등이 있을 수 있음에도 검사와 법관에 한하여 특별히 이와 같은 제한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도 추가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유사한 취지의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사례를 들며 최 의원의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과거 헌법재판소는 검찰총장은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공직에 임명될 수가 없고 정당의 발기인이 되거나 당원이 될 수 없다는 검찰청법 제12조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며 이 위헌 결정을 받은 조항들은 개정안과 규율 대상 및 기간 그리고 내용 등에서 차이가 존재하나 그 입법 취지와 방식 등에서 유사한 점이 많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윤 의원은 법을 특정인에 대한 보복이나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고발 이후 논란 속에 4개월 동안 진행된 검찰의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최이봉 전 산업정책비서관 등 이른바 청와대 윗선 소환 여부도 빠르면 이번 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대전지검 형사오부 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 설 연휴 전후로 이번 수사의 방향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 소식 강추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배군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지난 9일 법원이 기각한 이후 이 사건을 맡고 있는 대전지검은 직권남용 구성요건 등 법리와 이번 사건 주요 사실관계를 재분석하는 데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르면 설 연휴 직후 최 전 비서관 출석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있었으나 청와대 개입 여부를 확인할 핵심 인물로 꼽았던 백 전 장관 영장 기각 후 검찰권 남용 등 여건의 거센 공격이 이어지면서 속도를 조절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른바 청와대 윗선 수사를 고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번 주 발표될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와 관련해 이상현 형사오부장 유임 여부도 수사 동력에 영향을 미칠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각에선 금주 인사 직후 검찰이
곧바로 최 전 비서관 측과 출석 일정을 협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 3명 첫 공판일인 다음 달 9일 전에 주요 사건 관계자 조사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검찰이 산업부 공무원 3명의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 방실 침입 혐의 공소장에 청와대와 산업부 간 혐의 정황을 담았던 만큼 당시 상황에 대한 청와대 관계자들 진술을 예정대로 받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시각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견제, 검찰 통제, 검찰 압박, 검찰 죽이기를 위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영장 청구권까지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당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공수처뿐만 아니라 수사청에도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검찰의 힘을 완전히 빼놓겠다는 건데, 이쯤이면 검찰도 좀 가만히 있지 말고 여권 사람들과 관련한 검찰의 갖가지 수사에 속도를 더 팍팍 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도에 강추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관계자는 21일 일부 특위의원들이 16일 비공개 회의 등에서 수사청이 맡게 될 수사의 신속성과 보안 필요성 등을 감안해 수사청이 검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했습니다. 쓸데가리 없는 태스크포스를 자꾸 만들어내는 민주당 검찰개혁 TF는 공수처 출범과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에 남은 6대 범죄인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수사권까지 완전히 떼어내는 이른바 검찰개혁 시즌2 법안을 만들고 있는 민주당 내 특위입니다. 한 특위 의원은 6대 범죄 수사권을 떼어낸다고 해도 검찰에 영장 청구 권한을 남겨두면 검찰이 실질적으로 수사지휘 권한을 갖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 있다며, 다만 16일 비공개 회의에서는 우선 검찰에 영장 청구권까지는 손대지 않는 쪽으로 의견이 정리가 됐다고 했습니다. 특위 내에서는 수사청의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을 모두 부여할 경우 제2의 검찰처럼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위 소속인 박주민은 지난 16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영장 청구권을 수사청에 줄 경우 수사청에 대한 견제, 통제 이런 부분은 오히려 약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수사청에 영장 청구권을 부여했다가 수사청이 민주당 편을 들지 않고 진해 민주당 애들을 집어넣으려고 하면 그땐 또 어떡하냐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민주당 내에서도 새로 신설될 수사청에 세부적인 방향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법안 발의 시점이 애초 공언한 2월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애초 민주당은 2월 안에 검찰개혁 시즌2 법안을 발의해 상반기 안에 처리할 방침이었습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법안 세부 내용 조정이 늦어지고 의원총회 등을 거칠 경우 발의는 3월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게 문제, 저렇게 하면 이게 문제가 되니 민주당 얘네들은 머리 꽤나 아프겠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죄를 짓지 말고 편하게 살면 될 것을 검찰 한번 찌그러뜨려 놓으려다가 대갈박 깨지게 생겼습니다. 지금 이 뉴스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엄지손가락이 위로 향해 있는 추천 버튼을 눌러주시길 바라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추천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퇴 시점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차기 당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의 출마로 좌절됐던 당권 경쟁에 송영길, 우원식, 홍영표 의원이 다시 한번 뛰어든 모습인데요. 여권의 새로운 당대표 선거가 관심을 받고 있는 건 새 대표는 이 대표의 자녀 임기 1년 6개월을 포함해 2022년 8월까지 대표직을 지내게 됩니다. 2002년 3월 대선과 곧바로 실시된 6월 지방선거가 새 당대표의 체제하에 실시되는 만큼 무게감이 남다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차기 당대표 선거와 관련한 현재 판세 강혜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내 유력 주자들은 이미 선거 캠프 사무실을 차리며 선거전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중에서도 송영길, 우원식, 홍영표는 사실상 작년 8월 29일 전당대회 이후로
이미 차기 대표를 위해 몸을 풀어왔다는 후문까지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번 전당대회의 쟁점도 친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대표 선거는 권리당원 50%, 대의원 50%의 표로 치러지는 만큼 권리당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친문 세력을 끌어안아야 한다는 계산입니다. 가장 먼저 당권 도전 의지를 내비친 사람은 홍영표 의원입니다. 그는 지난달 28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당대표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히고 문재인 정부 시즌2를 많은 국민이 바라고 있다며 자신이 친문임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실제 홍 의원은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상황실장을 지내고 부엉이 모임의 좌장을 맡는 등 친문 핵심으로 분류됩니다. 우원식 의원도 친노 친문 포섭에 공을 들이며 이번 전대를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우 의원은 지난해 말 이해찬 전 대표를 후원회장으로 영입했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이미 전당대회에 4차례 출마하며 인지도에서는 밀리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7일 부산 갈매기 모임 의원들과 가덕도를 찾아 가덕신공항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기도 한 송영길은 설 연휴에는 전국 당원 1만 5천여 명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난 전대에서 3위를 기록한 박주민 의원의 제도 전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장 불출마를 선언한 박 의원 역시 친문 지지층을 포섭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박 의원과 가까운 안초선 의원은 최근 뚜렷하게 의지를 밝힌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새 대표는 이낙연 대표의 자녀 임기 1년 6개월을 포함해 2022년 8월까지 대표직을 지내게 됩니다. 2002년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가 새 당대표의 체제 하에 실시되는 만큼 무게감이 남달라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선이 예상됩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지난 18일 외통위에 상정된 통일부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는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하려는 법인 및 단체, 기업들의 북한 업무 수행을 위해 북한의 사무소 설치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행 국내 기업 및 경제단체의 북한 지역 사무소 설치에 관한 통일부 지침을 법률로 상향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도 또다시 북한 사무소를 설치하겠다는 통일부를 맹비판했는데요. 지 의원은 단순히 손익계산을 해봐도 북한에게 받아야 할 피해 금액이 막대한 상황이고 약속도 기약도 없는 협상의 대상이 아닌 그들을 상대로 무엇을 한다는 것 자체가 현재 시점에선 섣부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 2016년 2월 북한 핵개발과 개성공단 중단, 2020년 6월 북한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등에 대한 북한의 보상과 사과를 받지도 못한 상황에서 이 같은 법 개정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지 의원의 주장입니다. 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으로 2차례 5,833억 원의 피해 지원을 했으며 기업들이 신고한 피해액은 9,649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로 우리 국민이 입은 피해 추상 금액도 102억 원이 넘습니다. 한편 외통위 전문위원도 최근 해당 개정안 검토 보고서에서 남북관계 경색이 지속되는 상황에 북한 사무소 설치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금요일 종합뉴스에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댓글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미자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님, 오래 사시겠습니다. 욕을 많이 잡수셔서 라는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습관적 거짓말이 연거푸 드러났지만 사퇴는 하지 않겠다는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말쟁이 대법원장에게 쏟아지고 있는 비난의 양을 따져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아마도 1500년 정도는 살지 않을까요? 루시아 문님께서는 진짜 사과하는 마음이라면 인사 다시 해야 옳다. 마음이 아프다 했는데 저 인간은 진심이 아니다. 허니 보여줘라. 어떤 것이 미안하다는 것을 찔러보고 딴소리 이중적인 태도다. 라는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신현수 청와대 정무수석 사의 표명에 마음이 아프다고 한 것은 여론을 의식한 가식적인 멘트라는 해석이신데요. 저도 루시아 문님의 이러한 의견에 100% 동감하는 바입니다.
2021년 2월 22일 오늘 뉴스 영상에도 여러분의 의견과 응원의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